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제 정수 씨도 없으니 슬픔은 그만 추스르시고 짐 챙겨서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마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진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치도 섞여 있지 않은 평탄한 어조였다. 아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어차피 이 집은 어머니 집이었던 적 없잖아요.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덧붙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나 일주일 전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 침실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려 한다. 혹시 괜찮다면 당신이 어느 도시에 사는지 댓글로 남겨주었으면 한다. 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궁금하다. 정수 씨가 없는 식당은 낯설고 텅 비어 보였다. 몇 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모였던 그 커다란 식탁은 이제 박물관의 가구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에 우리 셋이 앉아 있었지만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한글을 보게 될까 기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었다. 내가 묘지에서 손수건을 쥔 채 무덤 앞에서 다리가 풀릴까 두려워하며 서 있던 그 추운 토요일 이후로 내 나이 71. 나는 나이도 있고 병세도 있었기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떤 준비도 심장의 절반이 뜯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반찬 좀 주세요. 유진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날카롭고 금속성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5년 동안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함이나 인간적인 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반찬 그릇을 건넸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다. 아침부터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려다 그가 주말 농장에 갈 때 입던 스웨터를 발견하고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다. 그저 침대에 주저앉아 바보처럼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민주는 마치 중재인처럼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느 편에 설지는 명백히 정해져 있었다. 내 편은 아니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유진만 바라보고 그녀의 말만 들었다. 어릴 적에는 어둠을 무서워하며 밤마다 내게 파고들어 눈물을 흘리며 깨곤 했는데 지금은 마치 남 같구나. 장례식은 잘 치러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많은 사람이 와주었다. 정수 씨도 기뻐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억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유진이 포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네,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민준 씨와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대화가 장례식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임을 깨달았다. 어깨가 경직되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조금이라도 내 편이라는 느낌. 연민의 기미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무관심뿐이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정수 씨도 없으니 이 집에서 지내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힘들다니? 내가 되물었다. 나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어. 어디서 파이프가 소리를 내고 어디서 마루가 삐걱거리고 어디 전구가 하루 걸러나가는지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낡고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머님 연세가 20살도 아니시고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었다. 배려심은 한 방울도 없고 오직 계산뿐이었다.
더 작은 곳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아담한 아파트나 아니면 의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는 실버타운 같은 곳 말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냄비에 담긴 국 한 번 데워본 적 없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여긴 정수 씨와 나의 집이야. 우리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우리 삶이야. 나는 내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며 말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마침내 마지못해 말하는 것처럼 조용했다. 어머니, 유진 씨 말이 맞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둘째를 오래전부터 원했고요. 여긴 공간도 충분하잖아요. 바로 그거였다. 단순히 어머니가 편할 거라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집을 차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조용히 아무런 격식 없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를 낡은 가구처럼 치워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집은 어머님 소유였던 적이 없어요. 유진이 가면을 벗고 말했다. 정수 씨 명의였고 이제는 민준 씨 명의로 되어 있죠. 어머님은 그냥 여기서 사셨을 뿐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서 굉음처럼 울렸다. 그냥 살았을 뿐. 32년 동안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남편의 빈 의자 맞은편에 앉아 그가 부엌 수도꼭지를 고치던 모습, 민준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처음 데려다 주던 모습, 우리가 새 창문을 달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시간이 좀 필요해. 내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분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주요 유진이 잘라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사업체를 부르세요. 민준이 그때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의 눈에서 본 것은 아픔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다. 무관심.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어머니.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침실로 올라갔다. 일주일 전 정수 씨가 눈을 뜨기를 기도하며 서 있던 그의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잡고 있던 바로 그 침실이었다. 그의 안경이 침대 옆 협탁에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눈물이 날 만큼 익숙한 희미한 남자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지치고 생기를 잃은 여인. 내가 알던 모든 것,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 2주 안에 상자로 변하고 당신은 그냥 여기서 살았을 뿐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 밑에서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고 차분한 방패 같은 결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정수 씨는 항상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그래, 그는 내가 그쪽에 약하다는 걸 알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처리했다. 차분하게, 꼼꼼하게, 서류와 함께.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남았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알아볼 때가 온 것이다. 내일 나는 은행에 가서 남편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 집이 정말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잠에서 깼다. 아직 어두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은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도 않고 차로만 오갔는지 생각했다. 항상 정수 씨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동안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는 당신이 왜 이 서류 뭉치로 골치 아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믿고 따랐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을 싸서 떠나야 할 2주의 시간과 함께 혼자 남겨졌다. 15분 후 나는 이미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날씨는 흐렸고 도시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졸려 보였다. 하나은행은 예전에 정수 씨와 주말마다 장을 보거나 보리를 보러 차를 몰고 가던 바로 그 길가에 있었다. 모든 것이 아플 정도로 익숙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선영 여사님. 지점장인 이수진 씨가 나를 맞았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정수 회장님은 항상 그렇게 사려 깊으셨어요. 제 손주들 안부도
자주 물으셨죠. 고마워요, 이 지점장. 내가 대답했다. 그이도 집에서 늘 지점장님 칭찬을 했어요. 나는 닻이라도 되는 양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의자에 앉았다. 우리 계좌들을 좀 정리하러 왔어요. 남편이 모든 걸 관리해서 솔직히 저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출금 계좌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어머나,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는 긴장했다. 유진과 민준이 벌써 돈에 손을 댄 건 아니겠지.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좌가 더 많아서요. 차근차근 보죠. 먼저 그녀는 우리의 공동 계좌 내역서를 인쇄했다. 금액은 소소했지만 아껴 쓴다면 몇 달은 조용히 살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빈털터리는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지점장이 말했다. 예금 계좌도 있으세요. 두 분 공동 명의로요. 그녀가 다음 내역서를 건넸다. 거기 적힌 금액은 완전히 달랐다. 매우 컸다. 이 돈이라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편안하게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세상에. 내가 속삭였다. 그 사람은 항상 알뜰했어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돈은 이불 밑에 둬서는 안 되고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지점장이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몇 개의 예금 상품이 더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여사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럴 리가요. 저는 아무것도 개설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보죠.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장기 예금 2개, 하나는 7년 전, 다른 하나는 3년 전에 개설되었고요. 그리고 적립식 펀드도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가 되고 있었네요. 그리고 신탁 계좌도 있습니다. 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나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정수 씨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남편분들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곤 하죠. 특히 자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다고 느끼실 때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정수 씨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더 과묵해지고 조심스러워졌다. 유진의 씀씀이에 대해 자주 물었고 민준이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화제를 돌리곤 했다. 아들이 부탁해도 단 한 번도 은행에 같이 데려간 적이 없었다. 그 계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알 수 있는 건 전부요. 그녀는 서류들을 인쇄했다. 첫 번째 예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갱신되었고, 두 번째는 그가 사망하기 3년 전에 개설된 큰 금액이었다. 그 적립식 펀드는 2주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채워지고 있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5년 동안 꽤 큰 금액으로 불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앞에 신탁 관련 서류를 놓았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사업 계좌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이체되고 있어요. 여사님께서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숫자를 보면서도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비상금이 아니었다. 이건 구조, 진정한 보호 시스템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몇 년에 걸쳐 만들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내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다. 서명하셨어요. 이 지점장이 미소 지었다. 보세요. 그녀는 서류철을 꺼냈다. 이 모든 건 두 분이 함께 은행에 오셨을 때 주소 변경, 새로운 상품으로의 전환, 전자 알림 추가 같은 데이터 갱신을 빙자해서 처리된 겁니다. 아마 남편분께서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내 서명을 보았다. 선명하고 깔끔했다. 내 필체는 분명했지만 내가 그때 무엇에 서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이 지점장이 나를 안심시켰다. 여사님께서는 이 모든 자금의 완전한 소유자이십니다. 나는 허리가 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과 유진이 부엌 크기를 재고 침실을 아이방으로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동안 나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지점장이 말했다. 신탁계좌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계좌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는 회계팀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장님의 담당 회계사와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은행을 나왔을 때 내 가방에는 내역서와 서류가 담긴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정수 씨와 가끔 커피를 마시던 작은 카페 옆에 차를 세웠다.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무릎 위에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숫자는 선명했고 금액은 상당했다. 모든 줄이 정수 씨가 준비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알고 있었고 예견했고 나를 보호했다. 그는 민준에게 돈을 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동시에 더 큰 금액을 내 명의로 옮겼다. 마치 언젠가 내가 혼자 맞서야 할 날이 올 것을 짐작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았다. 내일은 회계사와의 만남, 그리고 나서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나를 문 밖으로 내쫓기로 했다면 먼저 이 집과 이 사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줘야 할 테니까. 다음 날 나는 아틀리에와 세무서 사이에 있는 평범한 회색 건물에 위치한 소박한 사무실로 갔다. 유리로 된 외관도 위험 있는 분위기도 없었다. 간판에는 정수건설 회계자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남편이 90년대에 창업한 건설회사, 정수건설의 회계를 담당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한때 그는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말이 없어졌다. 나는 그가 단지 지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와 보니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들로부터 나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를 맞이한 것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깔끔하며 흰머리를 쪽으로 묶고 얇은 줄이 달린 안경을 쓴 여성이었다. 박선영 여사님이시죠? 그녀가 컴퓨터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저는 윤경희 부장입니다. 김정수 회장님과 15년 넘게 일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을 좀 알아봐야 해서요. 아들은 사업이 오래전에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아직도 그쪽에서 이체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윤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중단되었다고요? 아드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리고 회사가 거의 헐값에 팔렸다고도 했어요. 그녀는 모니터로 몸을 돌려 키보드를 두드린 후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다. 아무것도 팔지 않으셨습니다. 5년 전에 김 회장님께서는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셨습니다. 모든 재산, 장비, 진행 중인 계약, 계좌 잔고까지 모든 것이 여사님을 유일한 소유주로 지정한 재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의 소유주라고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재단이 소유하지만 여사님께서 수익자이시니 의사결정권자가 되시는 거죠. 모든 수입과 권리가 여사님 것입니다. 나는 잠시 휘청했다. 언젠가 정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영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한테는 다 있을 거야. 서류만 잃어버리지 마. 나는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여보라며 웃어넘겼었다. 정말 여사님을 아끼셨군요. 회계사가 조용히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여사님께서 압박,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흐렸다. 가족 말이죠. 내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이 성격이 유약하고 며느님은 야망이 큰 어디서든 주인 행세를 하려는 부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김 회장님께서는 여사님께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건가요? 윤 부장이 캐비닛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자료. 김 회장님께서는 최근 몇 년간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주요 계약은 전부 관리하셨습니다. 운영은 그의 오른팔인 강태호 대표가 맡고 있고요. 아시는 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표는 우리 집에 온 적도 있었다. 우리는 20년 전쯤 그의 결혼식에도 갔었다. 장례식에도 그는 붉어진 눈으로 회사 직원 일동명의의 화환을 들고 가장 먼저 와주었다. 강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현장을 지휘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모든 견적을 감독하죠. 김 회장님께서 그를 매우 신뢰하셨습니다. 수익은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 보수공사나 광급공사 같은 안정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청이 많죠. 수익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녀가 내 앞에 출력물을 놓았고 나는 다시 한번 어지러움을 느꼈. 매년의 수익, 안정적인 자금 흐름, 프로젝트 수익, 장비 임대료, 모든 것이 정직하게 서류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신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네, 그는 여사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특히 아드님이 돈을 요구하러 온 후에 사업 계좌에서 신탁으로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하셨습니다. 한 번은 농담 삼아 민준이가 빈손으로 나가면 선영이는 벽돌이라도 받아야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시선을 내렸다. 정말 그에게 돈을 주었나요? 네. 하지만 모든 것이 대출 형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든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차용증과 이자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페이지마다 문서마다 기록된 것을 보았다. 민주는 거의 9,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게다가 빚은 연체 상태였고 이자가 계속 붙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2년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정수 씨는 겉으로는 독촉하지 않았지만 매번 기록해 두었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 이제 여사님께서 재단의 소유주이시니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시거나 빚을 추심업체에 팔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여사님 편입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처리되어 있었다. 정수 씨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놓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 부장이 말했다. 한 달 전쯤 아드님이 제게 전화해서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자기가 맡을 테니 경영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익자의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이미 자기들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 회장님께서 괜히 이렇게 일을 처리하신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는 여사님께 돈만 남기신 게 아닙니다. 버팀목을 남겨주신 겁니다. 내가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머릿속에는 명확함이,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평온한 이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삶에서 내쫓으려 했지만 내게는 응수할 무기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정수 씨의 서재에 앉아
서랍과 서류철, 서류들, 손으로 쓴 깔끔한 메모들을 열어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다. 그는 튼튼한 기반을 남겨놓았다. 내일부터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민준이 사업과 집이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누구의 것인지 보게 해줘야 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수 씨와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바로 그 강태호 대표에게 전화했다. 그는 공사 현장에 있었고 주변 소음이 너무 커서 소리치듯 말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밝히자 그는 즉시 하던 일을 멈췄다. 박선영 여사님, 솔직히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로 가도 될까요? 멀지 않습니다. 40분 후, 우리는 우리 집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정수 씨가 좋아하던 방식대로 약한 불에 터키식 주전자로 간 내린 커피를 끓였다. 강 대표는 나이가 들어 보였다. 50대 초반이었지만 주름이 깊었다. 손은 시멘트로 거칠었고 손톱에는 회반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무실 사람이 아닌 현장 사람임이 분명했지만 그의 눈은 정직하고 지쳐 보였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 그는 찻잔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다.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민준 도련님이 현장에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관리하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보고서를 요구하고 회계, 참고, 특수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소유주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항상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류상으로 지정된 사람의 말만 들어라. 그리고 그는 아드님이 아닌 여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게 있습니다. 강 대표가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회사가 조각조각 나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며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팔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거의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남편은 모든 것을 서류로 남겼지만 한 번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빚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강 대표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몇 번 그들과 대화한 후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강 대표가 말을 이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여사님, 그가 사업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인처럼 나타났어요. 심지어 장비가 있는 창고 열쇠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죄송하지만 서류가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서류 없이는 안 됩니다. 굽히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저는 김 회장님께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맨바닥에서부터 함께 모든 것을 일구었습니다. 그분은 길거리에 있던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교육도 받지 못한 풋내기였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분께 감사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사님, 만약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저와 우리 직원들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할 겁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요.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강 대표님,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곧게 폈다. 마치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다만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제가 그냥 짐을 싸고 있다고 믿게 하세요. 물론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준 도련님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마당에 익숙한 아들의 차가 서 있었다. 아들이 온 것이다. 전화도 예고도 없이. 저기 왔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강 대표님,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날씨 이야기만요. 그는 즉시 알아듣고 서류를 모아 서류철에 숨겼다. 나는 그것을 서재로 가져가 서랍에 넣고 잠근 뒤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범한 방문처럼 보였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민준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손님이 계신 줄은 몰랐네요. 강 대표님이 커피 한잔하러 들렀어요. 오랜 친구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강 대표님? 물론입니다. 저희는 아는 사이니까요. 강 대표가 그를 차분하게 쳐다보았다. 민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사실 강 대표님이 여기 계셔서 잘 됐네요. 사업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재고 조사도 하고 장비, 계좌, 계약들을 정리하고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아직 가치가 있을 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죠? 강 대표가 조용히 물었다. 김정수 회장님의 아들로서 제가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끼어들었다. 민준아, 나는 아직 부엌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단다. 미안하구나. 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는 끼어들지 않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른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엌은 내 것이고 알고 보니 사업도 내 것이더구나.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눈썹을 치켜들었다. 너에게 정수건설의 계좌를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있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거다. 서류 없이는 너는 그냥 친척일 뿐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민주나 서류가 있단다. 모든 것이. 그는 침묵했다. 강 대표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웃음을 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있잖아요, 어머니. 민준이 이미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건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돕고 짐을 덜어드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대로 한다는 건 서류에 따라 하는 거란다, 아들아. 그리고 서류상으로 너는 이 문제에서 아무 권한이 없어. 강 대표님이 누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 라고 물은 게 맞다. 정답은 나다. 민준이 얼굴을 붉혔다. 저는 그냥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는 소란 피우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가 아닌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집안에서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모든 걸 뺏기는 일은 없을 거다. 무언가 원하니? 서류를 보여줘. 그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민준아, 가서 일이나 해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문을 쾅 닫고 떠났다. 엔진 소리가 멎자 강 대표가 말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나 자신이 떨지 않는 게 놀라워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잘 버티고 계십니다. 김 회장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계획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녁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유진 씨랑 갈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아침 9시는 너무 이르구나.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럼 9시 20분에 갈게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옷장으로 다가가 정수 씨가 단정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던 파란색 원피스를 꺼냈다. 다림질에서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다. 내일 아침 나는 이 집에서 내 조건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9시 20분 예정대로 그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은 늘 그렇듯 하이힐에 아마도 내 부엌 전체 값어치는 될 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가방은 옆구리에 끼고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사람 같았다.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은 옆으로 돌린 채였다. 눈길도 말도 없었다. 내가 직접 문을 열었다. 손에는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 들어오너라. 그들은 옷도 벗지 않고 들어와 평범한 방문인 척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거실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의도를 알았다. 내가 안쪽에 남고 그들은 출구 쪽에 서려는 것이었다. 통제, 앉으렴. 나는 안락 의자를 가리켰다. 나 자신은 예전에 항상 정수 씨가 앉던 이제는 내 것이 된 의자에 앉았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계세요. 강 대표가 저희에게 서류를 넘겨주기를 거부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아하니 여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장하고 계신 것 같군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강 대표는 정수 씨가 지시한 대로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제 가족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언의 집행인이고요. 나는 조용히 협탁에서 그 서류철을 꺼냈다. 열어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남편은 정말로 집을 가족에게 남겼다. 유언에 따라서 말이다. 하지만 사업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5년 전에 재단으로 이전되었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침묵. 벽난로 위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유진이 먼저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럴 순 없어요. 이건 실수예요. 여사님은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시잖아요. 변호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했. 서류는 등록되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처리되었어.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내역서, 거래 기록, 보고서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넘기다가 멈춰섰다. 이게 이 모든 세월 동안의 기록인가요? 그래,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다. 여기 나는 대출 관련 서류들을 꺼내놓았다. 남편은 내게 송금할 때마다 기록해 두었어. 차용증, 조건, 이자까지 모두 지금은 연체료까지 합쳐서 내가 재단에 9,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단다. 유진이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요. 무슨 이자요? 무슨 대출이요? 당신은 그게 선물이라고 아버님이 그냥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돌려달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민준이 투덜거렸다. 한 번도요. 하지만 기록해 두셨지. 내가 말했다. 그는 그냥 다툼을 피하고 싶었을 뿐 나를 보호했던 거야. 한 푼 한 푼 계산해서 주셨던 거지. 그들은 충격받은 듯 앉아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천천히 창가로 갔다가 돌아왔다. 너희는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지 못했어. 남편은 단순히 모든 것을 내 명의로 해놓은 게 아니야. 그는 언젠가 내가 혼자 서야 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자원을 갖추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거야. 유진이 벌떡 일어섰다. 그래서요? 어쨌든 유언에 따라 집은 우리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업은 사업이고 실물 자산인 이 집은 다르다고요. 팔아서 투자하거나 이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서두르지 않고 다른 서류처를 꺼냈다. 남편은 1년 반 전에 이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뭐라고요? 민준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전부 다 갚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지. 하지만 그는 집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재단 계좌로 옮겼어. 즉, 그 돈은 이제 내 것이고 집은 사실상 나를 위해 담보로 잡혀 있는 셈이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서명했을 거라고요. 남편이 유일한 소유주였어. 나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은 있지만 서명은 필요 없었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어. 그들은 침묵했다. 나는 그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너희는 이 집을 팔려고 했지. 벌써 사진사를 부르고 부동산 중개인을 찾고 있었지. 하지만 이건 너희 집이 아니야.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은 재단 자금으로 상환되고 있단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겠다는 건가요? 유진의 목소리에 히스테리가 섞여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웃기는 소리네요. 나에겐 강 대표가 있고 회계팀이 있고 이미 갖춰진 시스템이 있어. 남편이 모든 것을 작동 가능한 상태로 남겨두었지.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그 주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빨리 집에서 내쫓을지 논의하는 게 불공평한 거지. 내가 짐을 싸는 동안 2주의 기한을 주는 게 불공평한 거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불공평한 건 너희가 한 모든 짓이야. 나는 그저 소리치지 않고 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유진이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겁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꾸며낸 거라고요. 당신이 그를 설득해서 모든 걸 돌려놓은 거예요. 남편은 사망하기 5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 그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고 모든 것이 서명되고 등록되었지. 소송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 변호사에게 이미 모든 자료가 넘겨져 있다. 민주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은 것 같았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차피 이건 다 가족에게 남을 거잖아요. 어머니 것이, 나중엔 제 것이. 바로 그거야, 나중에. 네가 그럴 자격이 있을 때 말이다. 그때까지는 어른답게 살아라. 내 힘으로. 그들은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안락 의자에 앉아 선반 위에 정수 씨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때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원했던 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했다. 그 대화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아침 7시에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용수철처럼 팽팽했다. 지금 가요. 급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 7시에?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에요. 2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늘 그렇듯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따라야 할 뿐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고르고 머리를 묶고 정수 씨가 기념일에 선물해준 작은 귀걸이를 했다. 차를 끓이고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찻잔을 놓았다. 그들이 대결을 원한다면 나는 내 영역에서 내 조건으로 차분하게 맞이할 생각이었다. 9시 20분 정확한 시간에 그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은 굳고 긴장된 모습으로 비싼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민주는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주인으로서 문을 열었다. 초대하지도 아첨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오너라.
그들은 말없이 들어와 앉지도 않고 거실에 서 있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물었다. 유진이 즉시 주도권을 잡았다. 강 대표가 민준 씨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오직 여사님께만 복종할 거라고 하더군요. 맞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분쟁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제안했다. 앉으렴, 차가 식는다. 그들은 앉지 않았고 나도 더 권하지 않았다. 옆에 놓여 있던 서류철을 열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변호사가 통지서를 작성했어. 너희에게 채무를 해결할 30일의 시간을 주겠다. 총액은 9,600만 원. 이것은 민준이 이름으로 된 차용증과 이자가 포함된 대출금이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가 남처럼 어머니께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너는 남처럼 행동했잖니. 담보 잡힌 줄도 모르고 집을 팔려고 했고 권리도 없이 사업을 빼앗으려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놀란 척하는구나.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이건 협박이에요. 우리는 항소할 겁니다. 당신은 나이든 여자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나요? 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누구의 의지나 계획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내게 그런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유진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내가 소리치지 않고 단지 서류와 사실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소송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행운을 빈다. 내가 대답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게 있다. 모든 것이 투명해. 모든 계약서, 모든 송금 기록. 관계는요? 갑자기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이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할 준비가 되신 건가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족을 파괴한 건 너희다. 내가 아니야.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손도 목소리도 마음속도 떨리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입니다. 네, 강 대표님. 방금 아드님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압박을 가하고 열쇠와 보고서를 요구하고 검찰로 위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서명이 담긴 서면 지시가 없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항상 제자리를 지켜주시네요. 그는 다시 올 겁니다. 강 대표가 말했다. 눈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는 아직 자신이 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아주실 건가요? 그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여사님과 함께입니다. 끝까지요. 나는 전화를 끊고 정수 씨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작고 거의 지워진 글씨였다. 언젠가 그래야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 모든 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냉정하게 생각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내가 함께할게. 정수. 나는 서명 위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어때요? 여보, 나 버티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그대로요. 그날 저녁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여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공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신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인 관련 분쟁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더군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대응해야죠? 네,
하지만 법정에서 어떤 서류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재정 전체에 대한 완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물어보셨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게 뭐죠? 김 회장님께서 3년 전에 부동산 매입을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입니다. 재단 명의로 되어 있고 여사님께서 최종 소유주이십니다. 나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바닷가 어디요? 속초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에게 그녀가 의무 없이 조용함과 맑은 공기를 원할 때를 위해 나는 침묵했다. 갑자기 눈에 따뜻한 물결이 차올랐다. 고통의 눈물도 연민도 아닌 감사함이었다. 그는 그것까지 예상했던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끄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은 조용했다. 공기는 어릴 적 여름 시골집처럼 따뜻하면서도 서늘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 때가 된 걸까? 나 자신을 선택하고 바다로 가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볼 때가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정수 씨가 남몰래 조용히 사두었던 속초에 바로 그 집으로 이사했다. 작고 단정하고 밝으며 나무 베란다가 있고 도시의 소음 대신 파도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다. 집은 완벽하게 등기되어 있었다.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조차 놀랐다. 남편분께서는 박 여사님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명되고 신탁으로 이전되고 모든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완전한 소유주이십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았죠. 항상 그랬듯이 말없이 조용히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다. 고요함, 차, 그리고 내가 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정수건설은 계속 운영되었다. 강 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짧고 간결하게 전화했다. 파주 현장 마무리했고 흑자 전환했습니다. 인천에 새로운 계약건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잘 일하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수입은 일정에 맞춰 정확히 들어왔다. 나는 간섭하지 않고 정수 씨가 가르쳐준 대로 그저 통제만 했다. 통제한다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았다. 돈이 충분할지,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빌린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것. 하지만 민준과 유진의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신탁의 이의를 제기하려 했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을 드나들고 항소하며 정수 씨가 누군가의 영향 아래 있었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박 변호사에게는 모든 서류가 있었다. 그는 감정 없이 차분하게 나를 대변했다. 김정수 회장님께서는 사망하시기 5년 전, 진단을 받기 전, 첫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서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패소했다. 법원은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었고 모든 자산이 온전하며 모든 서명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 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내 변호사가 제안했다. 공식적으로 상환 계획을 확정합시다. 민준 씨의 사업에 대한 빚이 거의 1억 원이니 계약에 따라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하죠. 우리는 서명했다. 민준은 동의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2달 후 7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 달 후 또 70만 원이 들어왔다. 편지도 전화도 없이 조용히. 그러다 갑자기 내가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쓰인 손편지 봉투를 받았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합니다. 유진 씨와 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직장을 구했습니다. 빚은 안정적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올림. 나는 편지를 2번 읽고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일이 있은 후였다. 일주일 후 박 변호사가 전화했다. 민준 씨가 빚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안 됩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그렇게 전해주세요. 관계는 할인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날 저녁 속초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여사님. 저는 윤경희 부장님 따님인 이레나라고 합니다. 네,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제안이 있어서요. 제가 친척들에게 속거나 내몰린 여성들을 위한 지원그룹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여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은요. 여사님을 초대해서 다른 여성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출구가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연설가는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그저 자신을 지킨 한 여자일 뿐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필요해요. 이레나 씨가 말했다. 인터넷에서 본 문구가 아닌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살아있고 진실된 분이요. 우리는 다음 달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의미일지도 모른다. 정수 씨가 내게 자유뿐만 아니라 기회도 남겨주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았다. 바다는 조용히 소리를 냈고 갈매기들은 낮게 날았으며 저녁은 따뜻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고는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아직 답장은 없지만 아마도 영원히는 아닐 것이다. 내가 민준과 유진의 등 뒤로 문을 닫은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속초의 집은 내게 진정한 집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거나 속임수를 기다리거나 돈을 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매일 저녁 허브차 한 잔과 책과 함께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지역시장을 방문했고 항상 봉지에 사과 하나를 더 넣어주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친구가 되었다. 박 여사님, 그 따뜻한 마음씨에 드리는 거예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요가 수업에 다녔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몸이 고요함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매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더 이상 소송을 걸지 않았다. 빚은 꼬박꼬박 조금씩 갚아나갔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그게 맞았다. 나는 원한을 품지 않아 단지 경계선이 그어졌을 뿐. 그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선은 그대로일 것이다. 어느 봄날 이웃인 미영 씨가 베란다로 찾아왔다. 왜 혼자 앉아 있어요? 해변에 가요. 우리 모임이 열려요. 이야기 듣는 시간인데 거기 여사님 이야기도 필요해요. 강하고 현명하시잖아요. 침묵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배신당해도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이죠. 여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저 두려워서 침묵할 뿐이죠. 하지만 여사님은 소리내어 말했고 버텨냈잖아요. 2주 후
나는 지역 도서관 무대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젊고 나이가 있고 아주 연로한 다양한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안경을 쓰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지치고 희망에 차고 가능하다고 말해줘요 라고 조용히 간청하는 눈. 그리고 나는 말했다. 거창한 문구나 드라마 없이 그저 평범하게 저는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남았고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시나요? 저에게는 힘과 지혜, 인내심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낯설지 않을 때 어떤 가족도 당신을 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두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치 제 마음속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엽서 한 장이 있었다. 우표가 없었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다. 열어보니 단 두 줄이 쓰여 있었다. 어머니, 영상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강하시네요. 저는 어머니의 반만큼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준, 나는 엽서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래된 사진 상자에 먼지를 닦고 정수 씨와 함께 시골집에서 껴안고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선영아, 만약 언젠가 내가 먼저 떠나면 포기하지 마. 살아, 숨 쉬어, 바다로 가. 네 삶을 되찾아. 나는 되찾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베란다로 나갔다. 바다는 소리를 냈고 갈매기들은 소리쳤으며 나는 맨발로 나무바닥 위에 서서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자유구나. 허세도 과시도 없이 그저 나의 것.